경제 용어 시작해볼까요? 경제 뉴스. 어렵게 느껴지시죠? 오늘은 딱 40개. 하지만 이걸 들으면 경제 기사와 주식 뉴스가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지금부터 자기띠 카드부터 전자지급 결제 대행까지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460. 자기띠 카드. 신용카드 뒷면에 검은 띠. 그게 바로 자기띠입니다. 그 안에 카드 번호, 유효기간, 이름 등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저장 용량이 작고 보안이 약해서 요즘은 IC칩 카드로 바뀌었죠. 포인트, 띠에서 칩으로 진화했다. 461. 자기자본 비율. 기업이 가진 전체 자산 중 내 돈자기 자본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자기자본 나누기 총자본 곱하기 100. 이게 50% 이상이면 재무구조가 건강하다고 보죠. 쉽게 말해 빚보다 자기 돈이 많으면 안전한 회사입니다. 462. 자동안정화장치. 경제가 흔들릴 때 자동으로 완화시켜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경기가 나쁠 땐 세금이 줄고 실업수당이 늘어나죠. 정부가 새 법을 만들지 않아도 경제가 스스로 숨고르기를 하는 장치입니다. 463. 자발적 실업.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이 임금엔 못하겠다 해서 일을 안 하는 경우예요. 즉, 본인이 선택한 실업 상태죠.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이런 실업은 자연스럽게 존재합니다. 464. 자본거래 자유화. 날아간 돈이 자유롭게 오가는 걸 말합니다. 옛날엔 정부가 해외 투자 금지 이런 제한을 뒀지만 지금은 대부분 투자 송금이 자유로워진 시대죠. 465. 자본 생산성. 기계나 설비 같은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서 얼마나 많은 생산을 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얘 같은 공장이라도 기계 한 대로 더 많은 물건을 뽑으면 자본 생산성이 높은 겁니다. 466. 자본시장통합법. 쉽게 말해 금융투자 관련 법을 하나로 묶은 큰 법입니다. 2009년에 시행되었고 투자신탁자문 등 여러 업무를 통합했어요. 목표는 은행 중심 투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467. 자본이동 자유화 계약. OECD 국가들끼리 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만든 약속이에요. 쉽게 말해 회원국끼리는 돈의 이동을 막지 말자는 규칙입니다. 468. 자본 적정성. 은행이 갑자기 손실을 입어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자본이 충분한가를 평가하는 개념이에요. 즉, 위기 때 버틸 힘이 있는 은행인지 보는 지표죠. 469. 자본적 지출. 건물 수리나 기계 교체처럼 앞으로 오래 쓸 자산을 개선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지출이에요. 즉, 투자성 비용으로 봅니다. 470. 자산 건정성 분류. 은행이 빌려준 돈이 잘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정상요주의 고정회수임은 추정손실. 이 5단계로 분류해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치합니다. 471. 자산유동화. 쉽게 말해 돈 되는 자산을 묶어서 증권으로 바꾸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모아서 투자자에게 판다면 그게 바로 MBS 주택저당증권입니다. 이걸로 은행은 현금을, 투자자는 수익을 얻습니다. 472. 자연독점. 하나의 기업이 독점하는 게 더 효율적인 산업이에요. 예수도, 전기, 철도. 이건 경쟁이 아니라 한 회사가 하는 게 더 싸고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473. 자연실업률. 경제가 안정된 상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실업률이에요. 일자리를 찾는 과정마찰적 실업이나 산업 변화구조적 실업 때문에 생깁니다. 실업률이 0%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474. 자유무역협정 FTA. 나라끼리 서로 관세 없애고 무역 쉽게 하자는 약속입니다. 한국은 이미 58개국과 18건의 FTA를 체결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미국에 세금 없이, 미국 제품도 한국에 세금 없이. 475. 자유재. 돈 안 내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원이에요. 공기, 햇빛, 바닷물 같은 것. 하지만 요즘은 깨끗한 공기도 돈 주고 사야 하죠. 그래서 자유재가 점점 경제재로 바뀌고 있습니다. 476. 작업증명. 비트코인 채굴에 쓰이는 개념이에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서버를 공격하지 못하게. 이 요청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려면 일정한 계산 작업을 해야 하죠. 캡처하는 로봇이 아닙니다도 일종의 작업증명입니다. 477. 잠상. 지폐를 기울였을 때 보이는 숨은 숫자나 문양. 그게 바로 잠상이에요. 위조 방지를 위한 기술이죠. 5만원권을 기울이면 숫자 5가 나타납니다. 478. 잠재 GDP 성장률. 나라가 가진 자원노동자본을 최대한 썼을 때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이에요. 즉, 우리 경제의 체력 한계치.
정책 목표를 세울 때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479. 잠재경제활동 인구. 일을 안 하지만 일할 마음은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비경제활동 인구지만 사실상 구직 의지가 있어서 숨은 노동력으로 분류됩니다. 480. 장기금융시장. 만기 1년 이상짜리 돈거래 시장입니다. 예, 주식, 회사채, 국채, 단기자금이 오가는 단기금융시장과 반대 개념이에요. 481. 장기 침체. 경제가 오랫동안 힘을 못 쓰는 현상이에요.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인구도 늙어가는 상황. 요즘 선진국들이 겪는 문제죠. 482. 장내시장. 주식채권이 공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예, 코스피, 코스닥. 투명하고 규칙적인 거래가 이뤄집니다. 483. 장단기 금리차.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차이. 이게 좁아지면 경기 나빠질 수도 있다. 벌어지면 경기 좋아질 조짐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금리차 경제의 체온계. 484. 장외시장. 거래소 밖에서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에요. 전화나 메신저로 중개회사가 연결해줍니다. 채권이나 파생상품 같은 비표준 상품들이 주로 여기서 거래됩니다. 485. 재산소득. 내 자산이 벌어들이는 소득이에요. 예, 은행이자, 주식배당, 건물 임대료. 즉, 내 돈이 일해서 버는 돈이죠. 486. 재정수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입니다. 수입이 많으면 흑자, 지출이 많으면 적자, 적자가 심하면 국채를 발행하게 되죠. 한국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두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합니다. 487. 재정정책. 정부가 세금과 지출을 조절해서 경기를 살리거나 시키는 정책이에요. 불황일 땐 돈을 풀고 과열일 땐 조인다. 경제를 온도 조절하는 스위치입니다. 488. 재정환율.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한 다른 통화 간 환율이에요. 예, 원달러. 달러엔을 이용해 원엔 환율을 계산하는 방식. 세계 환율이 달러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489. 저축률 평균 소비 성향. 국민이 버는 돈 중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하느냐의 비율이에요. 저축률이 높으면 미래 대비, 소비 성향이 높으면 당장 경기엔 도움이 되지만 저축은 줄겠죠. 490. 적기시정조치제도. 은행이 망하기 전에 조기경고 시스템을 발동하는 제도예요. BIS 비율이 낮거나 평가 점수가 떨어지면 권고 요구 명령 단계로 시정조치를 내립니다. 쉽게 말해 위험은행, 미리 치료하자는 제도입니다. 491. 전방연쇄 효과. 경제에서 어떤 산업이 다른 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철강이 필요한 자동차, 건설, 조선 산업이 많죠. 이런 경우 철강 산업이 커지면 다른 산업도 같이 커집니다. 즉, 내가 잘 되면 남도 잘 되는 효과. 이게 전방연쇄 효과입니다. 492. 전산업 생산지수. 나라 전체의 산업이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가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경제 체온계예요.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가스업 등 모든 산업의 생산량을 지수로 표시한 것이죠. 이 지수가 오르면 경제가 좋아지고 떨어지면 경기 둔화를 의미합니다. 뉴스에서 전산업 생산지수 1.2% 상승이라고 하면 요즘 경제가 조금 살아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93. 전자금융. 이제 은행 창구 안 가도 다 되죠? 그게 바로 전자금융입니다. 스마트폰 뱅킹, 인터넷 뱅킹, 카드 결제 이런 모든 게 전자금융이에요. 예전엔 은행만 하던 걸 이제는 IT 기업도 참여해서 핀테크하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내 손안의 은행 시대를 가능하게 한 기술입니다. 494. 전자금융 공동망. 은행마다 시스템이 달랐던 시절이 있었죠. 그걸 하나로 연결한 게 전자금융 공동망이에요. 예금 조회, 타행이체, 카드 승인 같은 걸 은행끼리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통합통신망이죠. 덕분에 우리는 24시간 계좌이체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495. 전자단기사채. 기업이 단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전자 형태의 어음 같은 채권이에요. 1억 원 이상, 만기 1년 이하, 전자장부 등록 이게 기본 조건입니다. 예전에 종이 어음은 분실 위험이 컸지만 전자단기사채는 안전하고 거래가 투명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용 디지털 어음입니다. 496. 전자상거래. 요즘 쇼핑몰에서 클릭 한 번으로 물건 사죠? 그게 바로 전자상거래입니다. 광고부터 결제까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예요. 카드 결제, 계좌이체, 전자화폐가 사용되며 시간 공간 제약이 없어 전 세계 어디서든 거래가 가능합니다. 집에서 쇼핑, 클릭이 곧 결제.
497. 전자서명.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을 하는 전자도장입니다. 공인인증서도 전자서명의 일종이에요. 서명 대신 암호화된 정보로 신원을 증명하죠. 요즘은 인증서 대신 간편인증, 지문, 얼굴 인식으로도 대체되고 있습니다. 사인 대신 클릭, 지문 하나로 끝. 498. 전자어음. 기업들이 돈 거래할 때 쓰는 약속어음을 전자문서로 바꾼 것이에요. 분실이나 위조 걱정이 없고 발행부터 결제까지 전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2005년부터 시행됐고 이제 대부분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으로 거래합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디지털 지급수단이죠. 499. 전자정보교환제도. 옛날엔 수표나 어음을 직접 들고 은행끼리 주고받았죠. 지금은 그런 실물 없이 데이터로 교환하는 시스템이에요. 즉, 종이 대신 컴퓨터로 어음 수표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분실 위험도 사라졌습니다. 종이 대신 데이터가 돈을 옮긴다. 500. 전자지급 결제 대행 피지. 온라인 쇼핑할 때 결제창이 뜨죠. 그 결제를 대신 처리해주는 회사를 피지업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 승인, 결제 정보 전송, 대금 정산까지 대신하죠. 즉, 결제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네이버페이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금융 시대의 핵심 용어 40개를 배웠습니다. 경제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모두 우리의 일상 속 이야기죠. 앞으로 뉴스에 나오는 전자금융, 전산업지수, 이런 말들 이제 훨씬 익숙하게 들리실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501번부터 시작하는 미래경제 키워드를 이어서 만나볼게요.